조약권 이야기. 프랑스 혁명은 이미 보마르세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은 마차가 자갈길을 삐그덕거리면서 기어가듯 프랑스 혁명의 역사가 지지부진할 즈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이 한 말이다. 보마르세가 무엇이기에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했을까? 보마르세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원작자다. 그가 쓴 희곡을 바탕으로 로렌조 다 폰테가 오페라로 만들고 모차르트가 작곡함으로써 유명해진 오페라다. 이 작품의 공연 이후 5년 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을 두고 사람들은 이 작품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나폴레옹 역시 어쩌면 이 오페라를 보고 나서 이 작품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처럼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시대의 부조리와 권력의 덕함을 연극이나 노래로 신랄하고도 대담하게 풍자한 작품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봉건 영주로 있는 백작이 휘하에 있는 남녀 아인들의 결혼에 초여권을 행사하기 위해 차려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꾀를 쓰는 신랑 신부들의 노력이 눈물이 날 만큼 경쾌하게 전개되는 것을 본다. 오페라 상으로 초여권은 이미 폐지되었는데도 무리하게 백작은 초여권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신부방 옆에 방을 따로 하나 마련해 놓고 음심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부터 전개되는 장면 하나하나가 희극으로 장식되는 코미디 오페라다. 이 작품은 당시의 몽테스쿠에나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프랑스에서는 공연이 금지되었던 작품이다. 그런데 어느 날 엉뚱하게도 마리 앙뚜아네트의 허여로 파리 극장에서 공연되기에 이른 것도 대단히 희극적이다. 역사나 작품을 읽다가 보면 언제나 문득 의문나는 부분이 생긴다. 못된 버릇인 줄 알면서도 나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평생 몸 안에서 키워오고 있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다. 초여권 얘기다. 오페라의 설상으로는 초여권은 백작 스스로가 폐지하였다고 나오지만 실제 초여권이란 허구일 뿐 역사적으로는 존재해 본 적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데도 왜 그토록이나 오랫동안 많은 예술작품에서는 봉건 영주들의 특권의 하나로 초여권의 존재를 사실처럼 그리고 있을까? 나폴레옹조차도 믿도록 말이다.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도 초여권 얘기가 나온다. 물론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이지만 영국 왕이 스코틀랜드 영주들에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초여권을 부활시켜 주었다는 내용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초여권은 실제했다고 믿기에 충분한 영화였다는 얘기다. 작품들은 초여권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전문가들은 서양 역사에서는 분명히 실제한 사실이 없다고 누누이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것이 진짜 진실인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초여권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비록 기생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시중에서는 흔히 머리 앓는다는 말로 은유하였을 뿐이다.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결혼식은 머리 얹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기생은 단순한 화류계의 여인은 아니었던 듯하다. 해어와 즉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꽃이라고도 불렀다. 여염집 아낙네는 남의 말귀도 못 알아듣는 여인이었기에 이들과 구분하기 위해 부른 별칭이었던 것일까? 그럴는지도 모른다. 기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염집 처녀와는 사뭇 다른 훈육의 길이었다. 10세 안팎의 나이에서부터 시서와 감음곡을 배우면서 자라기 마련이다. 그래서 양반의 머리에 천민의 몸이라는 색다른 해설이 기녀들에게는 따라다녔다. 조선조 풍속화가로 유명한 해원신복의 그림 중에 삼주가연이라는 그림이 있다. 상투를 틀어 올린 젊은 사내가 위통을 벗어붙인 채 손에는 장죽을 쥐고 앉아 머리를 길게 따아 늘어뜨린 처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다. 그 처녀는 무슨 훈계를 듣거나 지시를 받는 듯한 자세로 다소곳이 앉아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높아는 사내에게는 술잔을 권하면서 처녀에게는 인생은 다 그런 거다라는 식의 무슨 위로의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 배경에는 국화가 만발이다. 이 그림이 바로 초여권을 사고 파는 그림으로 유명하다. 조선조의 초여권은 사거나 팔기도 했다니 서양에서의 초여권과는 그 의미 내용이 전혀 다른 것도 사실이다. 서양의 초여권은 봉건 영주의 특권으로 이해되는 것이었고 조선의 것은 무슨 티켓처럼 사거나 전매도 가능했던 것 같다. 대신 몇 가지 전제가 뒤따랐다. 처녀가 상당 기간 먹을 수 있는 양식거리를 장만해 주어야 하고 입을 옷 한 벌과 월한 금침 한 채는 반드시 해주어야 했다고 한다. 이는 곧 어느 정도의 살림 미천을 마련해 주도록 배려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보면 서양의 최약권은 영주의 것이지만 조선의 최약권은 여인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팔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여인만이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 기생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초여권을 갖게 함으로써 한 인생의 출발을 여유롭게 하도록 하자는 속셈도 옛 선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면 자칫 성매매를 찬양하는 말이라고 구박받을 소리라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왕에 있는 제도로 본다면 서양의 것은 비인간적이고 조선의 것은 좀 더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해도 별반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싶다. 참고로 그림의 오른쪽 어깨에 쓰여져 있는 칠원절구 한시 한수를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축 요서도가 편요리변 1.4 부시와 중편의국 차악의 진경무와 이상원역 원래 이 시는 당나라의 시인 원진이라는 사람의 시 국화라고 한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